23의 나이에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은 봄날의 벚꽃처럼 설렜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따뜻한 그는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죠. 그의 손은 흙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순이야, 내와 결혼해 주겠나? 그가 한여름밤 별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청혼했을 때 내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눈에서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피어났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954년 가을, 우리는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신혼 첫날 밤, 촛불 아래서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요. 결혼 후 첫째 아들 철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작고 빨간 얼굴을 보며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년 후에는 딸 영숙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밤늦게 일해서 돌아와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며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단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연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어요.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철호는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었고 영숙이는 간호사가 되어 좋은 남자와 결혼했어요. 두 아이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영숙이가 갓난아기를 안겨주며 어머니, 손녀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내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손녀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 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손녀는 우리 집의 햇살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호랑이는 정말 담배 피웠어요? 천진난만한 질문에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곤 했죠. 손녀가 있는 날이면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나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함께 살아요. 손녀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 순진한 웃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우리는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손녀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수십 장 찍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큰 사람이에요.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손녀를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놀랍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75살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달간 치료받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50년을 함께한 반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날 나는 관 앞에 서서 50년 동안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 청혼,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손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마치 내 인생의 반이 함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곧 갈게요. 관에 대고 속삭인 말이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적막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같았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적함을 달래주었어요. 그래도 손녀가 자주 놀러와서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손녀의 웃음소리만이 집안의 적막함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철우와 영숙이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오지 못했어요. 철우는 승진을 위해 야근이 많았고 영숙이는 시어머니 간병과 직장일로 정신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거나 방금 전에 둔 안경을 찾지 못하거나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깜빡함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장보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맨 적도 있고 손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때때로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였어요. 부엌에서 여보 밥 됐어요 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남편이 이미 떠났다는 현실을 다시 깨닫곤 했어요. 영숙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그때였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치매라는 단어는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 내가 치매에 걸렸다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낡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칼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무서운 병도 함께 이겨낼 텐데 혼자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어요.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철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엔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하며 난처해했고 영숙이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어서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결정한 것은 요양원이었어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숙이가 설득했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요양원에 가는 날
아이들이 짐을 챙겨주었어요. 50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현관 앞 화분들,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것을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겠죠. 집 앞에서 한참을 돌아보며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자주 보러 올게요.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애만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겠죠? 설마 할머니까지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손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요양원 방은 깨끗했지만 너무 작았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의자. 이게 내가 살아갈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만 보였고 고향산도 우리 집 마당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매일 울었습니다. 이곳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김미영이라는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처음부터 나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영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제일 맛있는 반찬을 골라주고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복이 많으세요. 저렇게 잘해주는 간병인을 만나셔서 나도 미영 씨 덕분에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 씨는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손녀와의 추억들. 그녀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인생이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특별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혼자 살아왔다니 나는 그녀를 더욱 아꼈어요. 혼자 자란 아이라서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그럼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우리 가족이 되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저 같은 사람도 할머니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순진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내 딸로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미영 씨는 더욱 극진하게 나를 돌봤습니다. 다른 간병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고 휴일에도 종종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하실까요? 정말 친딸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지 오래였어요. 미영 씨는 내 건강 상태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몸에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에도 항상 동석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실제 자식들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내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어요.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고 간병인들 이름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끔 손녀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였어요.
그럴 때면 미영 씨가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만이 유일한 의지처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기 단계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억 장애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가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엄마.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로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어서 엄마를 평생 모시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생각이 흐릿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의 호적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정식으로 엄마의 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모실 수 있어요. 미영 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의 다른 자녀분들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미영 씨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미영 씨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는 잘 모르는 채로 여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내 기억은 이미 많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 미영 씨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제가 평생 엄마를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니 든든했어요. 적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 후로 미영 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친절했지만 예전보다는 격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한편 소녀는 대학생이 되어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점점 나는 손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예요.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가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그런 나를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낯설어져도 미영 씨만은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중기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장애가 더 심해질 거예요. 가족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나요?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영 씨가 제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거울 속의 내 얼굴도 낯설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굴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바라보고 있을까? 손을 들어 만져보니 그제야 내 얼굴인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내 이름도 가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그래도 가끔씩은 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던 따뜻한 오후, 그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그럴 때면 미영 씨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한 추억들이네요. 저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 씨가 아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나는 그녀를 더욱 딸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었으니까요. 그 사랑이라도 충분히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흐릿한 꿈 같았어요. 언제가 어제고 오늘인지 구분이 안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창밖에 나무잎이 푸르다가 누렇게 변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갔어요. 그런 중에도 미영 씨는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마다 인사를 해주고, 엄마,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내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성인군자 같았어요. 한편 손녀가 요양원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한 그 아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하며 애틋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기억이 났지만 대부분은 낯설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문했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해주고 있어. 미영이가 내 딸이야. 그 말을 들은 손녀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미영 씨가 누구세요? 하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 나왔어요. 손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봅니다. 다음 방문 때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미영 씨가 할머니 딸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영이는 내 딸이야. 법원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녀가 미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영 씨, 할머니가 자꾸 당신을 하나한 딸이라고 하시는데요. 미영 씨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게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드리니까 딸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요양원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누구를 딸이라고 하시나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요, 법적으로도 딸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호적 등본도 있고요. 이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손녀는 즉시 구청에 가서 내 호적 등본을 떼어봤다고 해요. 거기에는 정말로 김미영이 내 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양녀가 아니라 친딸로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손녀는 즉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할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딸로 등록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철호와 영숙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족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환자의 법적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손녀는 본격적으로 미영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영 씨가 할머니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미영 씨가 할머니를 혼자 법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미영 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가진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녀는 분노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그동안 친딸처럼 행동한 것도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손녀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범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친생자 관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적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법적 근거였어요. 또한 미영 씨가 사기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수집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 씨는 이전에도 다른 노인들에게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전과가 있었어요. 요양원을 옮겨 다니며 치매에 걸린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몇 번째 희생자였어요. 이런 상습범이었다니 끔찍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녀와 가족들은 내가 치매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의학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미영 씨 측에서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미영 씨가 동료들에게 한 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노린다는 발언들이 녹음으로도 나왔어요. 또한 미영 씨가 내 재산 현황을 미리 조사한 흔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 범죄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요양원에서 더욱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재판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녀가 더 자주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 따뜻함만이 확실했습니다. 미영 씨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고 가끔은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엄마, 왜 자꾸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나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예전의 친절함이 가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 환자를 이용하여 사기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성립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미영 씨와 나의 친생자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영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을 들은 손녀가 울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나쁜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미영 씨는 그날로 요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를 보러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있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느꼈어요. 배신당한 아픔보다는 혼란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왔지만 미영 씨만큼 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훨씬 자주 와서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휴직하고 거의 매일 요양원에 와서 내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손녀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도와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밤에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비록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계속 들려주었어요.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점점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손녀야, 우리 손녀구나 하며 손녀를 알아보는 순간이 늘어났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네요. 치매가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손녀는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그리고 손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하나씩 찾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저랑 함께 공원에서 그네 탔던 거 기억나세요? 손녀가 물어보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 그때 네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좋아했지.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화 자체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철호와 영숙이도 더 자주 와서 나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 사건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뵐게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 후 손녀가 중대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겠다고 했어요. 철호와 영숙이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날, 나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차를 타고 익숙한 길을 지나니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골목,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집이다, 우리 집이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침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녀가 깨끗이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내 보금자리가 다시 나를 반겨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집이에요. 우리 함께 살아요. 손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의 생활은 천국 같았습니다. 손녀는 정말 친딸처럼 나를 돌봐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손녀 덕분에 내 치매 증상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며 감탄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의학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옛날 앨범도 뒤적였어요.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할아버지랑 신혼 때 사진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손녀가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몸은 안 아프시고요? 그 정성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미영 씨의 가짜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주말이면 철호와 영숙이도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전 같았어요. 어머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미영 씨,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돌보는 의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어요. 손녀는 내 재산 관리도 투명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미영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를 나 때문에 못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의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손녀야, 결혼해라. 할머니는 괜찮아.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사람도 이해해줬어요.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희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손녀의 예비 신랑을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손녀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손녀의 결혼식 날,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결혼식장에서 손녀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 인사말을 했을 때 하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손녀는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사위까지 함께해서 더욱 든든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계속 모시고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도 어느덧 80이 넘었지만 손녀와 함께 있으니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치매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였나 봅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어느 봄날 손녀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온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생명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나는 병원에서 첫 증손자를 만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보니 옛날 손녀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할머니 증손자예요. 손녀가 아기를 안겨주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제 나는 네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증손자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손녀를 도와 아기를 돌보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영 씨 사건으로 잃을 뻔했던 이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증손자의 제잘거림, 손녀와 사위의 대화,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서로와 영숙이까지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손녀가 물어보면 나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잘 커서 나를 돌봐주고 있어요.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때로는 미영 씨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불쌍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없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테니까.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악용했으니까요. 그래도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더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손녀도 할머니,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증손자의 웃음소리, 손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이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하실래요? 손녀가 잠들기 전 물어보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돼.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꿈에서는 젊었을 때의 남편을 만납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손녀가 정말 효녀예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래, 다행이구나. 조금만 더 있다가 오렴라고 말해요. 아직은 이곳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침이 되면 증손자의 옹알이, 소리에 잠이 깹니다. 손녀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라며 인사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매일이에요. 손녀와 함께 보내는 노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미영 씨 같은 가짜 가족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손녀와 함께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우리 손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제는 손녀와 함께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며 추억담을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모습, 아이들의 어린 시절, 손녀의 성장 과정,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할머니, 이때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손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그땐 모든 게 아름다웠지라고 답했어요. 오늘도 손녀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증손자 기저귀를 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할머니 약까지 챙기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손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그 아이의 밝은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증손자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옹알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말 알아듣는 것 같죠? 손녀가 물어보니 그럼 우리 증손자가 똑똑해서 다 안다고 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경이로웠어요. 저녁 무렵 철호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손녀 덕분에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아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내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철호야, 너도 건강 챙겨라. 무리하지 말고 영숙이도 주말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딸과 손녀, 증손자까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천국 같아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손녀가 이렇게 잘 돌봐드려서 우리 손녀가 천사지. 이런 아이를 키운 네가 고마워. 때로는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생각납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절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미영 씨에게 속았을 때의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고통도 의미가 있었어요. 손녀는 가끔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녀야, 네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불안해하는 그 아이가 너무 애틋해요. 의사 선생님은 정기 검진 때마다 놀라워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인지 기능이 유지되다니 가족의 사랑이 정말 최고의 치료제네요. 손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할머니가 워낙 강하세요라고 답합니다. 사랑의 힘이 의학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다른 어르신들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미영 씨 사건 이후 그곳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고 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나처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행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녀는 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봄에는 함께 꽃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팥빙수를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군고구마를 준비해줍니다. 사계절이 모두 선물 같아요. 할머니, 올해도 벚꽃 보러 갈까요? 손녀가 봄마다 묻는 말입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그 시간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며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떠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녀의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할머니 좋아하실 만한 과자 사왔어요. 며칠에 한 번씩 작은 선물을 가져와 주는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증손자가 점점 자라면서 할증조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생명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밤이 되면 손녀가 내 방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있었던 일, 증손자의 재미있는 행동, 남편과의 소소한 대화, 그 모든 이야기가 내게는 최고의 잠자리 동화입니다. 할머니, 내일 꿈에서는 할아버지 만나실 거예요. 손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듭니다. 가끔 미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노인들을 속이려 하고 있을까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아이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봤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금세 사라져요. 손녀의 웃음소리, 증손자의 제잘거림,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현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죠. 정말 복받은 할머니예요 라고 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니까요.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손녀는 저녁 준비로 분주하고 증손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영 씨라는 시련을 겪었기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손녀라는 천사 같은 아이 덕분에 황혼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손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식탁으로 향합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바라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집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합니다. 제 이름은 최상철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30살에 아내 정미숙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참 착하고 현명한 여자였죠. 우리는 첫째 아들 준호, 둘째 딸 수진, 막내 아들 민재를 차례로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업직에서 시작해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마침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일이었죠.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직원도 20명까지 늘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판교에 집도 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사립학교에 보냈고 아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도산하기 시작했고 외상값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입 원가가 치솟았습니다. 버티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면서요? 큰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준호는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괜찮다. 곧 회복될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판교의 그 좋던 집에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울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둘째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명문대 의대에 다니던 수진이는 학비를 내지 못해 휴학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다시 일어설게. 그런 말 이제 믿지 않아요. 수진이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민재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제가 부끄러웠는지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위염과 불면증이라고 했습니다. 약값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죠. 여보, 이혼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더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아내의 눈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저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다시 일어설게. 그 말을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이제 지쳤어요. 결국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도 줄 수 없는 처지였기에 아내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아내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이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준호는 취직하자마자 독립한다며 나갔고 수진이는 의대를 포기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렴. 하지만 가끔은 연락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자취방을 얻어 독립했죠. 아빠 때문에 의사 꿈도 포기했어요. 이제 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요. 수진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재는 제대 후 아예 연락처를 바꿔버렸습니다. 우연히 민재 친구를 만나 물어보니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 얘기는 절대 하지 말래요.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대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파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지하 숙직실이라도 있어 감사했습니다. 낮에는 택배를 받고 쓰레기를 치우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한때 사장이었던 제가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었죠. 아저씨, 이거 좀 들어줘요. 경비 아저씨, 화장실 휴지 좀 가져다 주세요. 주민들은 저를 하인대하듯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죠.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지.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옆에 있던 여자친구 앞에서 경비복을 입은 제 모습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얘가 누구세요?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가요. 우리 늦었어요.
준호는 제게 인사도 없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걸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조금만 빌려줄 수 있니? 아빠, 저도 먹고 살기 빠듯해요. 그리고 왜 제가 아빠를 도와야 해요? 네가 어렸을 때 아빠가 얼마나 너를. 그만하세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민재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생일날에도 축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최고라며 안기던 모습, 가족 여행 가서 행복해하던 순간들, 모든 게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쓰러졌습니다. 추위와 과로, 영양실조가 겹쳤던 거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혼자입니다. 연락할 가족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의사의 동정 어린 눈빛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준호, 수진, 민재에게 아빠가 미안했다. 너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했다. 이제 더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유서를 쓰고 난 후 마지막으로 순찰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려는데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도 불이 켜진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왜인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찰 중에 그 제과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제과점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여기서 뭘 보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빵 냄새가 좋아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시죠.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제과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고 주인은 커피와 빵을 내왔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상철입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이에요. 진수 씨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제빵을 배워 독립한 지 3년째라고 했죠. 새벽마다 혼자 일하니 외로울 때가 많아요. 아저씨가 지나가시는 게 보이면 왠지 든든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요? 사실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그렇게 저는 새벽 순찰 후에 제과점에 들러 진수 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나르거나 오븐을 청소하거나 간단한 일들이었죠. 아저씨, 반죽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날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 만진 빵 반죽은 신기했습니다. 말랑말랑한 감촉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아저씨 손이 좋으신데요? 빵 반죽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수 씨의 칭찬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빵 기술을 익혔습니다. 발효의 원리, 온도 조절, 각 재료의 특성,
배울 게 많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만든 식빵. 정말 맛있어요. 진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이건 타고난 재능이에요. 계속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제빵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정식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게 어때요? 경비 일과 병행하시면서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아저씨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경비원, 새벽에는 제빵 보조로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제빵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빵은 정직했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어졌고 소홀히 하면 실패했죠. 사업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아저씨, 이 빵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어느 날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호밀빵이었죠. 이름이요? 네, 아저씨가 만든 레시피니까 아저씨가 지으세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인생빵이요. 인생빵?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어서요. 인생처럼 여러 맛이 나거든요. 진수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인생빵. 스토리도 있고 맛도 있고 인생빵은 곧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손님들이 좋아했죠. 이 빵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고향에서 먹던 빵 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에 뿌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레시피를 더 개발했습니다. 추억의 단팥빵, 아버지의 크림빵, 새벽의 베이글 등등 각 빵마다 이야기를 담았죠. 아저씨는 영업을 하셨다고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40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그런지 스토리텔링이 정말 탁월하세요. 진수 씨는 제가 만든 빵들에 제가 지은 이름과 이야기를 붙여 특별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상철 아저씨의 이야기 빵이라고요.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빵을 사러 온 손님들이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았죠. 이 빵 만든 분을 만나볼 수 있나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나서자 손님이 놀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빵을 만드신다고요? 네, 새벽에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의 특별한 빵이라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죠. 어떻게 제빵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빵 냄새가 저를 살렸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이 제과점의 불빛과 빵 냄새가 제게 희망을 주었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제과점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상철 아저씨 빵 먹으러 왔어요. 아저씨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런 반응에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진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제과제빵 자격증 따보시는 게 어때요? 제 나이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저씨는 이미 실력이 충분해요. 진수 씨의 격려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론 공부는 어려웠지만 실기는 자신이 있었죠. 시험 당일 젊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저는 확실히 튀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빵에 집중했죠. 한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67살의 제과제빵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축하드려요, 아저씨. 이제 진짜 제빵사예요. 진수 씨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저씨의 노력의 결과예요. 자격증을 딴 후 진수 씨는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 동업자가 되어주세요. 동업자요? 네, 아저씨와 함께 이 제과점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저씨의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빵에 대한 열정이 더 가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제과점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진수와 상철의 이야기 베이커리,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왔죠. 경비 아저씨가 사장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축하 인사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파산 후 처음으로 받는 진심 어린 축하였거든요. 제과점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빵을 만들고 낮에는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경비 일은 그만뒀죠. 오늘의 추천빵은 뭐예요? 손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오늘은 희망빵을 추천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본다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제 설명을 듣고 손님들은 감동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인생 이막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최상철 씨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PD가 말했습니다. 방송 출연은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송 촬영 날 제 과거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 해체,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빵, 가장 힘들 때 무엇이 살아갈 힘을 주었나요? MC가 물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제과점의 불빛, 따뜻한 빵 냄새, 그리고 저를 믿어준 한 사람. 그것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과점에는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방송 보고 왔어요. 아저씨, 빵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만에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진수 씨와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죠. 아저씨, 우리 직원을 더 뽑아야겠어요. 그래요. 이제 규모를 키울 때예요. 새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그중에는 저처럼 나이 들어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도 있었죠. 저도 아저씨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50대 후반에 박 씨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작하세요. 제가 격려하자 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베이커리는 단순한 빵집이 아닌 희망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 되었죠.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상철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요? 네,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몇 달간 인터뷰를 하며 제 인생을 정리했죠. 빵 굽는 남자의 인생 레시피, 책 제목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 날,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수 씨가 축사를 했습니다. 상철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인회 요청도 쇄도했죠. 선생님, 책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독자들의 반응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제빵사이자 희망을 전하는 작가가 되었죠. 매출은 계속 늘어났고 진수 씨와 저는 2번째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프랜차이즈로 확장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곳에 전합시다. 2번째 매장은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빵이라는 콘셉트가 완전히 자리 잡았죠. 어느 날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2의 인생 성공 신화라는 특집 기사였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저에겐 그것이 빵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대기업에서 제휴 제안이 왔습니다. 전국 백화점에 입점하자는 거였죠. 상철 선생님의 이야기빵을 전 국민이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진수 씨와 상의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10억이 넘는 큰돈이었죠. 파산 후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성공하셨네요. 진수 씨가 축하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공 소식이 퍼지자 잊고 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TV에서 봤어요. 대단하세요. 그래. 목소리를 듣자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한번 뵙고 싶은데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 그게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며칠 후 준호가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여전히 잘생긴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성공하실 줄이야.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딴 곳을 향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저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때, 병원비가 없어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이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준호야. 네, 아버지. 내가 경비원 할 때 나를 모른 채 했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여자친구한테 창피했구나. 경비원 아버지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라, 줄 돈 없다. 아버지, 자식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자식, 네가 언제 내 자식 노릇을 했니? 준호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그럭저럭요. 수진이도 준호처럼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빠가 성공하셔서 정말 기뻐요. 고맙다. 그런데 아빠, 제가 병원을 개업하려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억만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1억이라니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의대를 포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그 얘기는 왜? 하지만 너는 나를 원망하기만 했지.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지? 내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야 아버지로 보이니?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매정한 건 누구였지? 병원비 좀 빌려달랬을 때 전화 끄는 건 누구였니?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어서. 나도 지금 여유가 없다. 돌아가라. 수진이도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막내 아들이었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재는 다른 형제들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 요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그래? 잘 됐구나. 민재는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난 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민재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내 잘못이지. 아버지, 하지만 민재야, 나도 사람이었어.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 민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려도 소용없겠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네가 군대 간 후 나한테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네, 친구가 말해줬어. 네가 아버지 없다고 다니더라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니? 네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아버지,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민재도 결국 떠났습니다. 세 자식을 모두 돌려보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기로요. 진수야, 우리 재단을 만들자. 재단이요? 그래,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희망재단 말이야. 진수는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저씨. 저도 동참할게요. 우리는 새벽방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파산한 소상공인, 실직한 가장들, 꿈을 포기한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첫 번째 수혜자는 50대 택시기사 김 씨였습니다. 코로나로 수입이 끊겨 안 좋은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했죠.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성공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아주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입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 아이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꿈을 포기하지 말렴. 재단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또 취재가 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안 주고 왜 남에게 주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죠.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 제가 느낀 서운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사가 나간 후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그 돈을 주시다니. 준호가 항의했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하니? 정작 내가 죽어갈 때 너희가 어디 있었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매정한 줄 몰랐어요. 우리가 아빠 자식 맞나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재야, 기회는 내가 경비원 할 때 있었어. 지금은 늦었다. 민재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재단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5가정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죠. 선생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손자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고로 죽고 어린 손자만 남았다고 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손자 교육비도 댔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천사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갚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습니다. 빵 굽는 천사라는 별명도 생겼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눔의 미학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왜 자식이 아닌 남을 돕는지 궁금합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도울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후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보태고 싶어요. 후원금이 모이자 재단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매달 10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존경해요. 저라면 자식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용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함도 때론 필요해. 특히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재단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최상철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시상식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표창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자선 파티를 열었죠. 재단의 수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건배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 수진, 민재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가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수진이가 애원했습니다. 너희와 보낼 크리스마스는 없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죠. 일어나라. 여기서 망신 주지 말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도 너희는 외면했지.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다 용서되는 거니? 새 자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수야, 경찰을 불러라. 무단 침입이다. 아저씨, 진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새 자식이 동시에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분노가 아닌 해방감이었죠. 드디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눌렀던 무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는 걸로요.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뜻대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과 연을 끄는 것이었죠. 그 후로도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배은망덕한 자식보다 고마워할 줄 아는 남이 낫지.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20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3년 전에 도움받았던 김민수입니다. 아, 기억나요. 목숨을 끊으려다 우리 재단을 만났죠? 네,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이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을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런 일들이 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상철 씨 보호자신가요?
네, 무슨 일이죠?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가 없다고 하셔서 알고 보니 전 아내 정미숙이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했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상철 씨, 미안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당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잊어요. 일단 치료부터 받아요. 치료비는 제가 댔습니다. 자식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상철 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내는 퇴원 후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도 외면했던 거죠. 우리 집에서 지내요.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기도 적적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돌보는 동반자가 되었죠. 상철 씨, 정말 고마워요. 자식들도 날 버렸는데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안 만나주시면서 엄마는 받아주시네요? 준호가 항의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나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야. 너희와는 다르지. 그래도 이혼한 사이잖아요. 이혼은 했지만 정은 남아있어. 너희에게는 그런 것도 없지만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함께 빵을 만들기도 하고 재단 일을 돕기도 했죠. 상철 씨, 우리 다시 잘해보는 건 어때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 농담이에요. 이대로도 좋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평화였죠. 어느 날 손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아들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니? 준호 아빠 아들이에요. 이름은 최지훈이에요. 20살쯤 된 청년이었습니다. 왜 왔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빠가 못 오게 했지만 몰래 왔어요. 지훈이는 똑똑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날 원망하지 않니? 아빠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가 옳다는 걸. 지훈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주 놀러와도 돼요? 그래, 오고 싶으면 와라. 지훈이는 그 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빵도 배우고 재단 일도 도왔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살 거예요.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되렴. 지훈이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손자 세대는 다를 거라는 희망을요. 그렇게 저는 67에서 75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10개 지점을 둔 베이커리 체인의 회장이 되었고, 재단은 매년 1000가정을 돕는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번째 매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직접 빵을 굽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입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빵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어져.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빵 굽는 냄새는 여전히 제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희망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도움받았던 분들이 모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죠. 한 청년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3년 전 안 좋은 선택을 했다가 우리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분이었습니다. 최상철 회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 삶의 진정한 보람입니다. 오전 10시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베이커리 사장이 된 제 평생의 은인이자 동업자입니다. 아저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특별한 손님? 네, 대통령 영부인께서 우리 베이커리를 방문하신대요. 정말로 1시간 후 영부인이 도착했습니다. 최상철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이죠. 영부인은 우리 베이커리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도 대단하지만 그 성공을 나누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영부인이 돌아간 후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과 일한다는 게 영광이에요. 오후에는 지훈이가 왔습니다. 이제 25이 된 손자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재단 법률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큰 로펌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뜻을 이어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준호, 수진, 민재였습니다. 자식들이 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좀 만나주세요. 준호가 간청했습니다. 갈 때마다 오는구나. 이번엔 또 얼마가 필요해서 제 냉소적인 말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8년이 지났어. 8년 동안 너희는 어디 있었지?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대한 적이 있었니? 내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야 아버지로 보이니? 세 자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너희는 내 유언장에도 없어. 아버지, 그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진수야, 나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 너와 지훈이,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전 아내 미숙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철 씨, 자식들이 또 왔었다면서요? 응, 보냈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면 내가 걸어온 길이 무의미해져. 배신에는 대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겐 더 큰 가족이 있잖아요. 당신이 도운 수천 명의 사람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용서빵을 만들 거야.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서빵이요? 그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빵.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빵. 진수가 웃었습니다. 아저씨다운 발상이네요. 빵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보다 더 높이 올라왔죠. 하지만 가장 큰 성취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원자를 선발하는 날입니다. 이번 달 지원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모두 돕고 싶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지. 가장 절박한 사람부터 서류를 검토하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파산 신청을 했더군요. 이 사람은 제외시켜. 네? 하지만 조건은 맞는데.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은 도울 수 없어.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점심시간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니 특이하네요. 배신자를 용서하면 또 다른 배신을 부릅니다. 단호함도 때로는 필요해요.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한 고등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주제였죠.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저는 67의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가족과 화해는 안 하시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화해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란다. 때론 단절이 답일 때도 있어. 강연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데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민재야, 그만해. 내 마음은 안 변해.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여기서 망신. 주지 말고. 저는 그를 지나쳐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본 민재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미숙 씨는 오늘 병원 검진이 있어 늦는다고 했죠. TV를 켜니 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불사조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최상철 회장님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는 5년 전 도움받았던 박정수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박 씨는 이제 중견기업 대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도 이제 남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보답이네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전화가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밤 10시 미숙 씨가 돌아왔습니다. 검진 결과 어때? 다행히 괜찮대요. 그런데 상철 씨는? 나도 지난주에 받았는데 팔팔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상철 씨, 행복해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 인생 70 중반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자식들 생각은 안 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다음 날 새벽 여전히 제과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쉬는 법이 없습니다. 빵을 굽다가 문득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옥상으로 향하다가 빵 냄새에 이끌려 멈춰섰던 날. 그때 죽지 않길 참 잘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찍 출근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오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일요일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빈민 급식소였죠.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목사님이 반겨주셨습니다. 네, 빵 500개 가져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급식소에서 빵을 나누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빵 맛있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이런 순간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오후에는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제 또래 노인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 회장님, 부럽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활발하시니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 하기 나름이에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양로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그래 오렴. 저녁은 지훈이 진수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내년에 결혼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줄에 서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주례를? 할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미숙 씨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당신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미숙 씨, 우리 내년에 세계 여행이나 갈까? 좋아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빵으로 유명한 프랑스부터.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1시,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빵을 만들고 사람을 도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75의 나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구울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자식들? 그들은 여전히 내게 용서를 구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도 성공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걷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내일은 새로운 빵을 개발해야지. 이름은 희망의 아침이 어떨까?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새벽 3시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빵 굽는 냄새가 저를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빵을 굽고 사람을 도우고 제 방식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최상철, 75살.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는 빵 굽는 남자의 이야기.